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 인생을 걸고 주식과 싸우는 사람들의 삶을 주식하는 사람 외엔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업을 갖기 마련인데 주식이라 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서 수년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연구, 매매, 훈련을 하면서도 쉽게 터득할 수 없는 세계가 주식 세계인데 그 끈질긴 전업 투자자의 노력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세월의 피눈물 나는 연구 과정과 깡통을 몇 번 차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개발한 매매 기법을 남에게 함부로 알려줄 수 없으며 심지어 고수가 책을 쓰고 매매 기법을 소개하면서까지 자세한 노하우를 설명하지 않는 게 주식판 아닌가요? 결국은 몇 년간 자신의 노력 끝에 노하우가 쌓여야만 그 책에 담긴 설명되지 않은 노하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가 되지 않을까요? 한 예로 10여 년 전에 구입한 수익률 대회에서 몇 번 우승한 어느 고수가 쓴 책인데 매매 기법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가서 나는 그 매매 기법을 접어야 했습니다. 책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시장의 흐름을 알고 매매의 기본기를 터득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한 가지 매매 기법을 만들어 갈 때 책에서 소개하는 동일한 매매 기법을 매뉴얼로 완성하는 데는 매뉴얼의 페이지만 차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60여 페이지가 되었고 웃음이 나오는 것은 고수가 소개한 그 매매 기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유형의 수십 개의 차트에서 한 개 있을까 말까 하는 성공률인데 말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든 차트가 그 매매 기법으로 통할 줄 알고 대입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책의 내용만 달달달 이해하고 있으면 될 줄 알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전업을 하기 전에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거쳐서 하변지장이라는 하나의 매매 기법을 완성하고 매매를 통해서 수십 차례 수익률과 성공률을 검증하고 이젠 됐다라고 판단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피스텔을 얻어 전업했을 때 나의 청사진은 어디로 가고 난 열심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업이라는 부담감으로 사무실 유지 비용은 물론이고 가장으로서의 일정한 수입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이전의 여유는 찾을 길 없고 둘째는 스스로 개발하고 몇 개월에 걸쳐 수익률과 검증이 완료된 매매 기법을 제쳐두고 막상 시장에 임하니 부업으로 하던 시장과는 달리 시장을 대하는 시야가 넓어져 많은 매매를 하다 보니 내 자신도 모르게 국적 없는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손실을 본 후에 마음을 추슬러 이전에 검증된 매매 기법으로 시장의 전공법으로 진입하려고 하니 몇 개월 사이에 시장의 흐름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동물처럼 살아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 개발한 매매 기법의 시장은 그만큼 좁아졌고 전업이라 매매할 시간은 본물처럼 터진 것입니다. 전업자로서 마음을 다시 잡고 시장에 맞는 새로운 매매 기법으로 안정된 매매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기간이 걸렸습니다. 참 주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매매 기법에 맞는 관심 종목창을 하나 운영하는 노하우를 터득하는데도 수년 동안 수십 번의 변화와 방법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온 것 같습니다.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 배분이었던 것 같네요. 내일의 매매를 위해서는 종목 발굴이 중요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종목 발굴보다는 공부와 연구가 더 중요했고 학교 수업처럼 국어 시간을 마치고 시간이 바뀌면 영어 수업 시간이고 이렇게 절도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식 공부의 특성상 한 가지를 연구를 하면 탄력을 얻어 밤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매매할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도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지쳐서 그럴 맑은 정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설픈 종목으로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고 싶은 마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매매에 임하는 실력이 안정되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주식 연구의 과정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며 얻는 마음의 여유는 해피합니다. 몇 년 전 전화 통화하고 톡을 주고받던 전업 동지들은 지금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그동안 연락을 못한 몇 년간의 시간 흐름 속에 청주에 사는 아우 형님 이제야 겨우 5년 만에 주식에 눈을 떴어요 하는 그런 필드를 얻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일전에 어떤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주식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을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흥분과 생기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선택을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간 나는 대로 2개월간 공부를 한 모양이더군요. 주식을 처음 누구로부터 접했느냐고 물었더니 대학생이랍니다. 컴퓨터 세대를 갖다 놓고 마우스로 휙휙 이동하며 매매를 하고 원금 1,000만 원으로 하루에 20, 30만 원 수익을 올려서 수익금은 저축으로 따로 출금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한테 이평선을 배웠고 이평선을 상승으로 찌르면 매수하고 하락으로 찌르면 매도하고 그렇게 배웠다고. 심리도 종가를 들어올리면 내일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평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해 왔습니다. 난 설명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오피스텔에서 또 만났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야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차트를 열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차트 두 종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캔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같은 시각 그들은 제 갈 길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윗놈이 맞습니까? 아래놈이 맞습니까? 위에 게 맞네요. 아, 그렇네요. 이평선을 보면 하지만 둘 다 맞습니다. 윗놈은 상승할 놈이니까 상승을 하고 아랫놈은 하락할 순서니까 이익 실현하고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하락하는 다른 차트를 볼까요? 이것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인데 나쁜 종목인가요? 좋은 종목인가요? 이평선을 깨고 무섭게 폭락하고 있네요. 하락하면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락하니까. 그러나 좋은 놈입니다. 내일 크게 들어올리기 위해 크게 밀리지 않으며 살살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 종가에 매수하면 좋은 놈이죠. 그러면서 종가에 매수한 종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평선의 기준을 두고 무엇인가를 방법을 얻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알기 전까지는 미궁 속의 갈등인 것을요. 지난 차트는 한참 신고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연일 뉴스가 터지는 가운데 삼성증권에서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강한 러브콜을 하였고 같은 날 메리츠 증권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종목을 두고 극과 극의 견해 차인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다음 날 주가는 종가 마이너스 6%로 시작해서 보름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메리츠 증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율배반적이지만 삼성증권이나 메리츠 증권이나 둘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틀린 것은 누구인가?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주식이란 주가 흐름의 사이클이 있는 이상은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포함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고가를 고점으로 보름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이 맞는 것이고 신고가 기점으로 눌림 후 30%나 재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이 맞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틀린 것은 개미입니다. 삼성증권 뉴스의 기준을 두고 상승을 믿고 매수한 개미는 보름 동안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했을 수도 있고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의 기준을 두고 매도한 개미는 재상승 30%의 수익을 놓친 격이지요. 이런 식의 호재가 노출된 종목은 몇 주간의 여유를 두고 하락이 멈추고 반등 시 접근해야 합니다. 개미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원칙의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마련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금전적 기회비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난 이분한테 주식이란 다른 일보다 시간적 여유도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유로우며 고소득을 누릴 수 있어 좋은 일이지만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말리는 것은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90%의 주식 인구가 프로적인 전문적인 주식 연구와 매매 훈련을 하지 않고 주식에 뛰어들 확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린다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식에 실패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 첫 만남에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문이나 책을 보면 주식 입문 1년 만에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한 대학생 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수가 6, 7년 걸렸다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주식판에 살아남아 몇 년 후 전업 동지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청주 아우처럼 형님 이제 5년 만에 눈 떴어요. 그런 감각까지 터득하기를 기대하지만 그 길고 긴 과정이 왠지 섬뜩하게 생각되는 주식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매 기법도 중요하지만 기법 이전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매 기법이란 기술적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술을 다 안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될까요? 두 사람의 신입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고졸인 A라는 사원과 대졸인 B라는 사원을 똑같이 세일즈의 핵심 기술을 가르쳤을 때 그 핵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은 객관적인 상식으로 대졸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술 습득이라는 관점에서는 대졸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영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는 영업 실적의 결과가 정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내용입니다. 대졸자는 세일즈에 필요한 셀링 포인트와 여러 가지 지식 습득에서 논리 정연하고 앞섰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사명감과 고객에게 필요한 인간미 있는 따뜻한 대응 자세 등에서는 고졸 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교육이수 평가는 높게 나왔지만 영업 현장에서 영업 실적이 뒤진 이유는 바로 사람 됨됨이라는 관점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매매 기술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외적 요소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변하지 않고는 어떤 매매 기법을 알려주어도 그 사람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내적 요소가 변해야 외적 요소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자세와 성품 기초, 기본적인 주식 관련 지식과 터득에 감이 쌓이지 않은 채 외부에서 얻는 매매 기법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원금을 날리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뇌세포에 뿌리 깊이 박힌 잘못된 정보와 그 뇌세포가 행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고는 어떠한 매매 기법도 그 사람에게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실패의 연속에 있고 뇌세포의 정보에는 수익을 내고 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매매 기법이 필요하다는 정보만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책을 보면 고수들의 의견을 들으면 자신만의 자기에게 맞는 매매 기법을 찾거나 개발하라 라는 이야기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욕망만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비단 주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식을 잡기 전에 주식에 대한 접근 방법론을, 즉 자신을 바로 잡으면 주식의 길도 언젠간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식도 수익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나의 인생은 내가 연다는 기본 자세로 매매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면서 달리면 그 길 앞에는 자신 없던 어둠이 열리고 희미하게 남아 성공의 방향이 나오면서 급기야 미래가 열리며 언젠가 좋은 삶 좋은 세상이 당신의 눈앞에 밝고 훤히 펼쳐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갈매기들처럼 힘찬 날개짓을 할 삶을 펼쳐질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서는 당신이 왕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왕이 변하면 당신의 국가도 변할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저마다 사연이 구구하지만 남하고는 공유할 수 없지요. 일단 매매법이 다들 많이 다르고 겪어온 역사가 다르고 성격에 따라 좋아하는 주식이 다르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리고 차트에 의한 매매 기법을 찾는 것은 힘은 많이 들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슬럼프에 자주 빠지고 유행이 지나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짜 기업의 가치에 의한 기본 투자를 하는 게 세월이 갈수록 주식이 쉬워지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고 마음도 편합니다. 주식의 마지막 포인트는 자금 관리, 자금의 배분입니다. 공포와 욕심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모든 데이 트레이더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 가슴속에 공포 하락과 욕심 상승이 자리하게 된다. 공포가 많아 조금 하락한다고 무조건 손절하면 결국 잦은 손실로 실패하게 된다. 욕심이 많아 너무 크게 먹으려다 또 너무 자주 먹으려다 결국 손실난다. 간식으로 폭탄도 맛보고 통상은 과욕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욕심이 많아서 실패하는 확률보다 하락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손절하는 확률 때문에 데이들이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상승시 욕심은 절제가 어느 정도 되지만 하락 공포 제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밥 먹듯이 손절하게 되고 실제로는 손절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포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손절 과다로 인해 의외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종목에서 본다면 결국 공포와 욕심이 싸우게 되면 공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건 결국 종목 선정은 이제 모두 다 어느 정도 반기신 50% 이상 성공의 경지에 다 다다른 상태인지라 자기가 선정한 종목과 타이밍에 확신이 섰다면 하락 공포로부터 견딜 배짱이 없다면 이 바닥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손절 선수가 이론적으로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고로 손절 선수가 실전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니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손절하고 나니 폭등하더라 라는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봤지만 손절 자주 하는 사람은 먹을 때도 절대 크게 못 먹고 쥐꼬리만큼 먹고 도망쳐 나오기 바쁘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하락 공포로부터 1분이라도 오래 견디는 배짱이 강한 사람이 결국 조급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경험적 결론이다. 지나간 후에 그러나 희망을 잡기엔 힘든 주식판.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저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적금 넣고 넉넉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연히 6년 전 주식을 접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제 인생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데 참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삶의 회의와 무기력증 그리고 상실감,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1억 원 가까운 손실에 이제는 앞이 너무도 캄캄하지만 아직도 주식에 매달려 모니터먼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중독인가 봅니다. 이렇게까지 제 자신이 관리가 안 될 줄은 몰랐는데 힘듭니다. 누구나가 이 주식시장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님을 알았을 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난 뒤에 처참히 망가진 자신을 보면 패배자의 말로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주식을 하기엔 이젠 돈도 없고 남은 몇백만 원이라도 건지려 합니다. 과연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고수라는 분들은 수익이 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백전백패겠죠. 여기서 위로와 비슷한 처지들의 사연을 보며 많은 공감과 이해를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원래의 나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노력하려 합니다. 모두 몸 건강하시고 돈의 부자도 좋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어 주식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절망 또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냐. 이것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자신이 생각할 때마다 그 희망의 불꽃은 벌써 절망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끝없는 좌절과 고통 속으로 몰고 갈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당신이 이젠 정말 정말적이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순간에는 정말 내겐 평소에 전혀 쓸모없다고 여긴 것에서 새로운 희망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미 희망 그 자체, 절망 그 자체는 하나의 새로운 극단으로 치닫은 것이며 극단으로 치닫은 그 감정의 마음은 다시 반대편의 극단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희망을 잉태하면 절망이, 절망을 잉태하면 희망이 찾아옵니다. 욕심을 버리려 하면 새로운 욕심이 생기고 절제를 하려 하면 새로운 자기 속박의 굴레에 쌓여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물컵에 든 반잔의 물을 보면서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느끼며 그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의 굴레에서 같은 컵에 들어있는 반잔의 물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컵에 들어있는 반잔의 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희망이나 절망이 티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을 채우려 하는 욕심과 나머지 반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절망은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의 마음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반잔의 물만이 있는 것을 느끼며 인정하고 거기에 감정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반잔의 물이 당신 자신이 아니며 타인도 아니며 그저 반잔의 물은 반잔의 물일 뿐입니다. 반잔의 물이 그저 반잔의 물이 될 때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평가할 줄 알게 되며 희망과 절망이 같다는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냉정한 매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나지 않는 것은
분명 나에게 희망이 부족해서나 절망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 매매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차트 고르는 것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차트 고르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면 욕심을 부르는 내 매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분할 매수를 하는 도중 절반의 자금을 사용하여 분할 매수하였는데도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매수했던 금액의 절반을 버릴 줄 아는 지혜도 생길 것이며 혹은 다 버릴 수 있는 지혜마저 생길 것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의 현실 인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분할 매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인가? 또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면 과연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씩 사야 하는 것인가? 또한 얼마만큼만 사야 하는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냉정한 사고를 가질 수 있으며 냉정한 매매법을 가질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계좌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점, 현실 인식을 끝없이 외면하는 당신에겐 그저 희망이라는 껍데기만 양손에 가득 쥐고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절망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을 당신의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만이 욕심을 지나쳐 흐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욕심은 자제력으로는 절대 자제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마주보고 느끼려 하세요. 당신이 철조각을 집어들었을 때의 그 느낌을 저절로 느끼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욕심이 들 때 내 이 생각이 이게 뭔가 하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욕심을 마주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욕심이 지나갈 것입니다. 욕심도 가던 길을 가겠지요. 부끄러워하니 말입니다. 시장이 싸다고 느껴야 한다. 최근에 느낀 것 중 하나가 본인이 싸다고 느끼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이 싸다고 느끼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수급이라는 것에 의해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급이 매수 우위라면 주가는 올라갈 테고 수급이 매도 우위라면 주가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주식이 싸다고 평가될 때 수급이 매수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식이 싸다는 것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본인의 판단만으로 시장도 싸다고 저평가되었는지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주식을 매매를 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본인의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는 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저평가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세월에 이 주식이 올라갈는지 한 세월일 것입니다. 실제 저평가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 대비와 수익가치 대비로 따져서 시장 평균보다 2배, 3배 심지어는 5배나 저평가되었는데도 동네 송아지 마냥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주식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주식을 싸다고 톱석 샀다가 어느 세월에 매도하는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사실 위의 주식들은 거래량도 별로 없기에 살 때는 매도가에 사고 결국 매도할 때는 매수가에 팔 수밖에 없어 손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느냐 반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과 다른 것이 그 자신이 각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수급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평가되었다고 자신들이 판단하여 매수를 하면 주식 시세의 방향이 그네들이 팔지 않는 한 계속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이 사면 종목도 올라가면서 지수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네들이 팔면 종목도 내려가고 지수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네들이 사는 시점이 바닥이고 그네들이 파는 시점이 고점일 수밖에 없기에 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바닥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사는 순간부터 차트는 바닥의 모습이고 파는 순간부터 차트는 고점이기에 외국인의 차트를 굳이 애타게 볼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시세를 주도 못하는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후행적인 지표인 차트를 보면서 통칭 세력이라고 하는 주체들의 지나간 발자국을 이리저리 맞춰보며 판단을 하겠지요. 어쩌면 그것을 보는 세력들은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서글프게 듭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수하는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은 그 종목의 매수 주체들이 외국인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세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바닥을 만들고 꼭지는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개인들은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수급에 힘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인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여 아직 절반도 매수 못했는데 다른 매수자가 와서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하면 굳이 호가를 높이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가에 사주겠다고 하는데 안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팔고 다시 주가가 내리면 저가에 사겠다는 심리가 당연한데 왜 개인이 달려들면 기관이나 외국인 아니면 세력들이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의 주식 투자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를 주도하는 강력한 힘도 없고 저평가되었다고 끝까지 버틸 오기도 없고 또 펀드가 50% 손실이 나고도 약관상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양심의 죄책감도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관의 뻔뻔함도 없지만 그래도 분명 개인들에게는 이것을 상쇄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 100%로 가져갈 수도 주식으로 100%로 가져갈 수 있는 어느 세력도 따라오지 못하는 신속함과 가벼움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분명 시장의 세력들에 의해 저평가된 주식이 움직인다면 한 박자 늦게 시작하지만 한 박자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박자 늦지만 한 박자 빠르게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주식시장에 있다면 누구나 가져야 할 화두이고 이 영역은 저도 아직도 몰라 헤매고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톡도 분위기에 적절한 비유일는지 모르지만 3명의 무사 이야기로 사족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일본을 움직인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 다 나고야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토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격을 묘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를 잡았는데 손안에 있는 새가 울지 않는 상황에서 3사람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성격적으로 풍자한 이야기이지요. 오다 노부나가는 다혈질의 성격에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과단성 있는 결단력을 발휘하여 새가 울지 않으면 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즉시 죽여버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꾀가 많고 적극적인 성격의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새에게 자극을 주든가 놀라게 하여 새를 기어코 울게 만들고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새를 쥐고 있는 한 도망가지는 못할 것이니 죽지 않도록 새를 보호해주면서 언젠가 울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성격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3사람의 일본 역사 인물을 화두로 내놓는 것은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가 결국은 천하를 통일했다는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인의 인생도 오다는 49세, 도요토미는 62세, 토쿠가와는 75세로 그들의 성격과 우연히도 일치하여 성질이 급한 순서대로 죽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새란 놈을 주식이라 보고 운다는 것을 수급이라고 바꾸어 생각해봅니다. 주식에 당장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손절매하는 데이트레이드형과 주식이 수급이 따라주는 것은 찾아다니는 단기 스윙 투자 형태나 주식이 수급이 따라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장기 투자형 어느 투자 방법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이야기에서 결론이 날 듯 천수를 누리고 죽은 이는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리를 해야겠는데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제 스스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시장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 시간의 갭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입니다. 설사 알았다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잊혀진 옛날의 낡은 투자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주식은 어렵나 봅니다. IQ가 1000이 넘는 놈과 겨우 100을 넘는 놈이 맞상대하려니 말입니다. 그리고 미치는 것은 늘 이길 것 같은 환상을 꿈꾸도록 미끼를 던져주니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악랄하다. 주식시장에 머물다 보니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가는 것 같아 성공과 실패는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주가가 무엇인가, 기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주가는 요동을 치고 있다. 이 요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악랄한 행태를 이 시장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순진한 사람은 이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 타인을 짚고 넘어가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 동물의 세계에서 약유강식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인간은 이성과 지성이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 얼마나 살벌하고 험난한 곳인가. 기법이 무엇인가. 타인한테 속지 않기 위하여 비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할 수 없이 하지만 있을 곳은 못 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곳은 바른말을 하는 자는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매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강심장이 아니면 어디 있을 곳인가요?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반대로 들어옵니다. 완전히 섰다판이고 도박도 구급 도박판이라고 한다면 과언이라고 할까요? 누가 주식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했던가요? 매일매일 주식을 하면서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헛소리를 하여 죄송합니다.